작년 10월부터 윤 대통령하고 내년 1월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는 문제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정부 특사로 가는 문제. 그런데 계엄 정국이 되고 탄핵 정국이 되면서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뜻밖의 미국 측에서 먼저 요청이 오는 바람에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미국 쪽에서 요청할 때는 나를 대구시장으로 요청을 했겠습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정세가 굉장히 다급하고 급박하다는 것을 미국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미국 측 대리대사로 온 사람이 조셉 윤입니다. 조셉 윤은 트럼프 1기 정부 때 북핵 특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2017년도 자유한국당 대표를 할 때 미국 방문할 때 조셉 윤의 도움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조야 인사들하고 접촉을 할 때도 조셉 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 측으로 보면 북핵 전문가가 지금 한국 대리대사로 지금 왔습니다. 그만큼 북핵 문제가 다급하다. 한국 국민들이야 지금 북핵 문제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북핵 문제를 이야기하면 또 안보를 빙자해서 정치에 이용한다. 뭐 그 정도로만 언론도 그렇고 정가도 그렇고. 근데 그 문제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인식이 없어요. (2015년도부터) 미 하원을 중심으로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핵 통제 사령부를 두자. 미국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10년 동안 외교적 수단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그게 무사히 됐어요. 핵 기술은 이제 러시아와 합동으로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할 대한민국의 정계는 좌우 대립으로
나라가 대혼란에 와 있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2017년도에 자유한국당 대표로 미국 방문할 때는 당 국제국에서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국무장관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국무차관 그리고 상원군사위원장, 하원군사위원장 하원의장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윌스트리트 저널, CNN 많은 미국의 조야의 사람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미 외교협회에 가서 특강도 할 수 있었고 거기서 미 군축 전문가들, 안보 전문가들하고 지리 토론도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단순히 공식 기구를 통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의 최고 실세가 누구였습니까? 트럼프 딸이었습니다. 이방카가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해도 비난은 못하는 나라예요. 한국 같으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대통령 가족들은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정치 문화가 달라요. 미국을 외교를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미국 외교협회입니다. 헤리티지 제도예요. 그 다음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민주당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로 통해서 움직이고 공화당은 헤리티지 제도를 통해서 움직여요. 한국하고는 정치 문화가 많이 달라요. 소위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로비스트가 합부가 되어 있어요. 워싱턴 가보면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주요 인사들 컨택해주고 그 다음에 정책도 움직입니다. 비선실세들이 미국은 가장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 미국의 정치 문화를 우리나라는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종종 헛발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도 여태 지난 10년 동안 외교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핵화 문제를 주장해 왔지만 이젠 외교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부터 나는 핵균형론을 주창을 해왔던 겁니다. 아마 트럼프 2기 때는 1기 때와는 달리 핵균형론이 북핵 해결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아마 그런 정책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게 2017년도 2월에 내가 주장해 왔던 남북 핵 균형만이 동북아 질서를 바로잡을 것이다. 그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 자유한국당 때처럼 8년 전처럼 몇 달간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가게 됐거든. 원래 정부 특사로 갈 때 내가 만날 사람 그 다음에 할 이야기 그걸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 취임 준비위원회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됩니다. 아마 8년 전보다는 준비가 덜 돼 있어가지고 우리 정책이나 대응 방안을 알릴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가서 트럼프 2기의 주요 멤버들하고 비공개라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에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각에서 주장하는 이제 대구시 문제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그 임기 일치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개정을 안 해도 현행 조례로도 임기 보장이 된다.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그래서 임기 일치 조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리고 TK 신공항 문제는 예정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내를 초청할 때는 대구시장 자격으로 초청을 했겠습니까?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미국의 눈에 대구시장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한국 상황이 워낙 엄중하니까 그 상황도 들어보고 앞으로 전개 방향도 자기들이 정책에 부합할는지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초청한 거겠죠. 이상입니다. 질문 좀 하시죠. 그 현장에 가시면 좀 즉흥적으로라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지금 가는 거는 평상시에 예정하고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축제입니다. 미국 축제이기 때문에 이 혼란기에 가가지고 과거처럼
사람 접촉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주요 보직의 내정자인 사람은 바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만나겠습니까? 주로 만나는 대상들은 의회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요 직책에 내정된 사람이 아니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입김이 미국은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죠. 특히 상원의원 한 사람 입김은 미국 대외 정책을 좌우지우지하니까요. 아마 그분들이 만남이 이게 주된 만남이 될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정자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만날 수가 없고 당장 지금 인사청문회 하는데 정신이 없을 건데. 돌아오는 건 언제 돌아오십니까? 19일 가서 언제 돌아오십니까? 23일인가? 23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7년도처럼 그래 준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미리 만날 사람은 컨택을 하고 언론기관도 컨택하고 그것도 아니고 단지 이제 몇몇 언론기관에서는 지금 보자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2017년하고 지금하고 북핵 관련 상황이 크게 많이 달라졌다고 보죠. 그때는 외교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미국의 정책 방향이었는데 이제는 외교적 해결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집권하고 6개월 내에 방향을 잡을 겁니다. 2017년하고는 상황이 많이 틀릴 거예요. 그 매너포트 만나셨을 때 그 핵균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핵균형론이라는 게 몇 가지 대책이 있어요. 나토식 핵공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핵무장론이 있어요. 우리가 미국의 확장 억제 정책이라는 그 구두로 하는 약속만으로 북핵 대비가 되겠느냐. 그래서 나토식 핵균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토 같은 경우에 보면 유럽의 5개국에 핵탄두가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핵탄두를 이성 실어갖고 폭격하는 게 F-35A기야. 근데 F-35A기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35대 들어와 있고 또 추가로 30대 들어올 예정이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게 벨기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독일, 터키 한 나라가 5개국의 핵탄두를 갖고 있고 이제 그 핵탄두의 공동 사용을 하게 되면 반격을 할 때는 미 대통령하고 주둔지의 최고 지도자, 뭐 대통령, 총리하고 공동으로 핵산초를 넣게 돼 있어요.
그게 나토식 핵 공유입니다. 우리나라도 나토식 핵 공유를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체 핵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난 뒤에 핵 부산물이 아마 그게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을 겁니다. 98%. 더 이상은 이제 이 재처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재처리하는 방식이 퓨렉스 방식이 있고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5년 전부터 연구하고 있죠. 미국하고 합동으로. 그게 건식 처리 방식이 파이로 프로세싱이고 섭식 처리 방식이 퓨렉스 방식입니다. 퓨렉스 방식으로 하면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해요. 플루토늄. 근데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으로 그 핵기술 처리를 완성을 하게 되면 지금에 있는 폐기된 핵물질 부피를 10분의 1로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부안 위도에서 난리가 났던 그런 폐기물 처리하는 그런 장소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파이로 프로세싱 방식으로 하게 되면 플루토늄을 추출 못합니다. 플루토늄 추출하면 퓨렉스 방식으로. 이제 지금 일본은 퓨렉스 방식으로 플루토늄을 재처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게 일본은 IAEA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그 플루토늄 양이 아마 핵탄두 6,000기 이상 생산할 수 있는 플루토늄 양을 일본에 지금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핵탄두 개발의 위험성 때문에 IAEA나 미국이 승인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잠재적 핵국가라고 그래 분류를 합니다. 일본은 결심만 하면 6개월 내에 핵탄두를 갖다 6,000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에 묶여있기 때문에 핵탄두 처리할 그 핵탄두로 만든 플루토늄 추출하는 그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일본처럼 핵 잠재력 있는 국가로 분류가 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부터 개정을 해야 돼요. 트럼프 2기 때는 북핵의 대처 방식이 외교적 대처에서 핵균형론 쪽으로 갈 수도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다. 난 그래 봅니다. 자, 질문.
그 시장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금 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지. 핵 균형론만 성사가 되면 사실상 주한미군은 일부 철수해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방위비 협상 문제도 그거와 연결시켜 협상을 하는 게 맞겠죠? 어제 그 TK 신공항 예정부지 다녀오신 건 좀 어떠셨습니까? 응? 어제 TK 신공항 예정부지 다녀오신 건 좀 어떠셨습니까? 현장 가시고. 공항이 어떻게 보면 최적지라고 내가 봤습니다. 최적지. 거기는 뭐 철새 도래지도 아니고, 그리고 공항 주변에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할 만한 높은 산도 없고, 그래서 공항으로서는 최적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공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항 고속도로를 접근으로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시장 이번에 미국 초청 다녀오시면 좀 뭐 향후 뭐 대선에 좀 영향이 좀 안 미쳤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이. 그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물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정부가 전혀 기능을 못하니까. 미국의 조야의 인사들한테 한국 상황을 좀 제대로 설명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기 때는 좀 올바르게 대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 하는 거. 혹시 우리 외교부나 뭐 이런 쪽에서 시장님 통해서 요청하거나 그런 분들 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주요 사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능이 올 수도 없대요. 그리고 이건 외교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닙니다. 외교적으로 10년간 접근해서 된 일이 뭐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는. 북핵 문제를 시작을 한 지가 본격적으로 접근을 한 지가 23년이 됐고 23년이 됐어요. 재선의원 돼가지고 바로 통일통에 있으면서 그때부터 북핵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으니까 23년이 됐죠. 오늘 일찍 끝나겠네. 취임식 말고 다른 일정도 좀 계획 중이신 게 있으십니까? 취임식 말고 미국 출장 때 다른 뭐 한인회 방문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요. 방문이 아니고 한인에서 초청 왔으니까
나는 워싱턴에 인맥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투표권을 부여한 게 2006년도 내가 한 겁니다. 한인들 투표권 준 게. 그래서 해외 네트워크가 세계 각지의 한인들 해외 네트워크는 내가 갖고 있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내가 2년 더 해본들 뭐 하겠나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고 정권 재창출도 이제 부탁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여러 이제 상황을 다 이제 펼쳐놓고 다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의 뭐 이제 조기 대상이 가시화되는 그런 분위기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데 계엄 사태 터지고 탄핵이 될 때 내가 제일 처음 걱정한 거는 박근혜 탄핵 때처럼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괴멸되는 사태가 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흩어지지 마라. 그때하고는 다르다. 탄핵 사태 이후에 줄곧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흩어지지 마라. 그게 오늘 MBS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안 흩어지고 뭉쳐있다 이 말이에요. 박근혜 탄핵 대선을 할 때 내가 경남지사 하다가 불려 올라가가지고 할 때는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보수파 진영은 전부 괴멸이 됐고 국회의원들이 대선할 때 밖에 나와 유세를 안 했어요. 손가락질 받느라고.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우리 당에서 탄핵 대선을 치러본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참담했어요. 근데 다시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처럼 참담한 대선을 치러서는 안 된다. 탄핵 이후에 계속 내가 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처럼 좀 보수 우파 진영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더 뭉쳐요. 탄핵 대선이 가사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이처럼 대통령을 거저먹는 그런 사태는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그 지표 보세요. MBS 여론조사. 나는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발표된 것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건 MBS 여론조사. 거기는 아무런 바이스도 없이 4대 여론조사 기관에서 합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난 늘 공정하다고 보죠. 이재명이 지지율 28%밖에 안 돼요. 자꾸 내려가잖아요. 어제 내 쓴 방휼지쟁이란 말이 뭔 줄 압니까? 원래 한자성어는 방휼지쟁 어부질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질이만 알지 방휼지쟁이란 말은 몰라요. 원래 한자 고사성어는
방휼지정 어부질입니다. 윤 대통령하고 이재명은 적대적 공생관계야. 내가 늘 그걸 보고 왔던 게 방휼지정이야. 도요새하고 조개처럼 서로 꽉 물고 안 놔주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은 문재인처럼 박근혜 탄핵시키면 거저먹을 줄 알고 덤볐는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이번에는. 시장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번에 계엄 선포 이후에 좀 2030들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좀 달라진 측면이 있던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시위 현장에서 보면은 옛날에 광야에서 뭐 이런 운동 가해를 보면 애들이 안 해요. 근데 2030들이 이게 이제 요즘 이번에 보수파라는 시장이 결집된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상당히 앞으로 정치 성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 같더라고요. 시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2030들. 젊은 사람들은 개성이 독특해요. 응? 그리고 그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주관이 뚜렷해요. 그런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2030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 사람들이 향후 대한민국을 끌고 갈 사람들이고, 그래서 나는 분위기에 흡설리지 않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의견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 희망은 더 있다. 그 사람들한테는 진영 논리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처럼 607동이 주도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아마 우리나라도 분위기가 2030이 주도하는, 그리고 허리가 40대 50대고 나라의 중심적인 허리를 잡아주는 게 40대 50대고 2030은 진취적인 세대고 그 다음에 6070은 안정적인 세대고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라 구성이 현재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죠.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지금 여론조사는 그거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게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윤곽이 나오겠죠.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좀 부상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도 우리로서는 좋은 현상이죠. 6070을 중심으로 그래 뭉쳐주면 좋은 현상이죠. 시절 근데 자꾸 이 보수가 올라가는 결집하는 게 뭐 중도층에서 많이 옮겨 타서 그렇다 뭐 이런 말들도 있던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고 지난번에 국민들이 살기가 팍팍하니까 지난번에 문화일보 조사한 국민 의식 성향 분석 그거 보면 보수층이 40%까지 올라가 있어요. 중도층이 38%고 진보층이 22%까지 돼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살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삶을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시장님이 현직 정치인으로서 뭐 대선 비롯해서 정말 많은 선거 지켜보셨잖아요. 경험하셨는데 사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계엄
12.3 개헌을 하면서도 중앙선관위 언급을 많이 했었고 체포되기 된 이후에 이제 공개된 자필 메시지에서도 부정선거를 처음으로 직접 본인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 시장님께서는 어쨌든 차기 대선의 의지를 드러낸 노돌아드는 지역의 또 정치인으로서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그 현재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이라든가 일부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윤 대통령이 그거 문제 제기했으니까 차기 대선에도 부정선거를 못하겠죠? 가서 하려고 생각도 못하겠죠? 과거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거는 검증이 안 돼서 내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할 수가 없겠죠? 시장님 미국 하셔서 미리 뭐 공개 만날 사람들이 어렌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저희들은 공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찾아오신 그 폴 매너포트라든지 옛날에 17년도 외교협회 그때 리처드 하스라는 사람이 지금도 명예회장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그런 우리가 뭐 언론에 나는 사람들 중에 알만한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 픽스 안 됐어요. 그게 이번에 하도 급하게 계엄 사태 일어나고 하면서 특사로 가기로 한 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대통령 취임 준비 위원회에서 초청장이 오는 바람에 그래서 급히 가게 되는 거니까 누구하고 어레인지 할지 그거는 지금 어레인지 하는 중입니다. 하는 중이고 선생님 거기 가면 그 트럼프 초청받아서 온 예를 들면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은 뭐 연찬회나 이런 데서 같이 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한국인들끼리도 교류를 하나요? 사실 계획도 있나요? 현지인들 말고. 나도 모르지. 나도 처음 가는데. 난 처음 가는데. 근데 알려주십시오. 취임식 참석한 게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요? 응? 거의 30만 명이 모였는데. 만찬 행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근데 아까 일부 매체에서 또 컨택 요청하셨다고. 응? 일부 매체에서 시장에 대해서. 아, 매체에서 지난번에 2017년도 갈 때는 윌 스트리트 저널지하고 CNN하고 그 다음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편집장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2017년도 10월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크게 나왔는데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 안 됐어. 문재인 때 한국의 언론들은 단 한 줄도 보도 안 했어. 그리고 워싱턴 특파원이라고 앉아있는 애들은 거기 나온 줄도 몰라. 신문을 다 읽을 줄도 모르고 그 신문을 또 구독도 안 하니까. 근데 그 당시 인터뷰한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해요.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마련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 그 인터뷰 하셨을 때 내용을 잠깐 보니까 그 트럼프가 보여주는 모습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서 트럼프를 칭찬하셨다고 하실 때 트럼프 리더십의 장점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탑다운 방식이지. 트럼프가 정책 결정할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요.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은 바텀업 방식으로 밑에서부터 다 올라오는 거 정리된 걸 갖다가 발표하는 게 대통령이거든. 근데 트럼프는 밑에서 정리해서 올라오는 거 보고 자기가 다시 정리.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탑다운 방식으로 하는 게 맞죠.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깡패를 다룰 때는 더 깡패같이 굴어야 된다. 응? 깡패 다룰 때 신사적으로 다루면 그 깡패 다룰 수가 없어요. 깡패를 다룰 때는 더 깡패같이 덤벼야지 기가 잘려서 대들지 못한다. 그 말을 내가 8년 전에 한 거예요. 북한 다룰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뭐 그때 보니까 북한 방송에서 날더러 무슨 수계라고 했더라. 요즘은 내란 수계라고 하는데 조선중앙통신사 방송에서는 무슨 수계 홍준표 온갖 욕설을 중앙통신 여자 있잖아. 한 30년 이하 한 30년 되지. 그 여자는 하고 표독스럽게 막 TV 나와갖고 수계 그때 내 수계라는 말 들어봤어. 만에 하나 우리가 왜 내가 그런가 하면 탄핵 대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은 보호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럼 우리는 나가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돼요. 만약의 사태에 조기 대선할 경우, 그 다음에 정상 대선할 경우, 그리고 갑자기 탄핵 대선이 생길 경우, 그래 거기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돼요. 미리 안 하고 2017년도처럼 정권을 거저내주는 그런 상황은 돼서는 안 되죠. 윤 대통령 옹호하는 쪽에서는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줄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 입장으로서는 한국 보수 우파 진영이 마냥 그 사람한테 모든 걸 걸고 목매고 있다가 놓쳐버리면 이거는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박근혜처럼. 박근혜 때처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미리 어떤 상경우에 상정을 하고 미리 우리가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자는 거지. 조기 대선을 우리가 탄핵 대선을 반드시 한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취임식 참석이 그런 여러 가지 상정 중에 하나의 활동이라는 말씀이죠. 응? 이번 트럼프 그 취임식 참석도 그렇죠. 그런 조기 대선이든 탄핵 대선이든 미국은 친중 정권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중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모든 분야에 대해서 대립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친중 정권이 들어온다면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 중국 가서 쎄쎄하고 하는 그런 사람을 미국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나. 그거는 우리가 미국에 예속돼서 살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가 독자성을 갖고 대한민국을 선진대국으로 만들어 가느냐, 그 방책을 지금 연구하는 중이지. 과거처럼 친미 사대주의 그런 거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그래 나가는 거죠. 그냥 윤 대통령이 계엄 얘기를 술자리에서나 사석에서 여러 번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술자리에서 썰어버려야 된다, 뭐 이런 거 해서 결국은 한 거는 이제 시장님 말씀처럼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본인도 진짜 내가 계엄하려고 했냐 뭐 이렇게 항변을 하시던데 혹시 시장님 뭐 독대하실 때나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해주면 계엄 가지. 들은 사람들은 난 누가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상당히 실세다. 설마 할 줄 몰랐다 이런 얘기. 아니 그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실세야. 나는 이 정권의 실세는 아니지. 대구시장이지. 그리고 북핵 관련 말씀 많이 하셨는데 북한이 핵 말고는 전쟁 수행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재래전으로 따지면 우리가 6대4로 우세하죠. 재래식 전쟁만 보면 북한이 예상 못하는 무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네? 성우 왔나? 안 왔습니다. 북한이 모르는 무기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국방위를 오래 했어요. 국회에서 상임위를 12곳을 다녔습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 상임위 옮겼어요. 6개월만 하면 그 상임위에 내용을 다 알 수 있다고 보고,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있었는 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방입니다. 12개 상임위 돌아다녔죠. 공부를 보통 한 1년 정도씩은 다 했죠. 난 국회의원 할 때 노는 거 아니에요. 외교통일위원회 할 때는 외교도 공부했고, 외교, 국방, 대북, 정보, 법사, 행안, 기재위원회, 정무, 농해수만 안 가고 대부분 다 거쳤어. 그리고 아까 미국이 친중 정권은 원하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기사 나온 거 보면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이제 핵 관련 뭐 스몰 딜을 어쨌든 그게 국민들의 입장에서 느끼기에는 대한민국 현행상은 좀 해싱이 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또 그 미 국방 그 내정자인가요? 그 지명자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제 주권 주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안 할 수 없겠죠.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다고 그 떼쓰는 것도 웃기잖아요.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자연해야지.
북한에 핵이 없는데 우리가 핵 가지겠다고 하면 되겠어요? 난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외교적 언사로 있는 걸 왜 없다고 해요? 사실은 핵보유 국가가 지금 이스라엘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핵보유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근데 이란이 왜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반격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꼬리를 내릴까요? 핵이 있는데 없다고 하면서 인정 안 하면서 자꾸 하는 바람에 스텝이 꼬이는 거예요. 살짝 인정해 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미 국방부 장관이 어떤 얘기를 했더라도 거기에 미국 정책이 좌우되지는 않는다. 마치 그 한마디 했다고 한국에서 덜썩거리고 하는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야. 아,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한국이 인정하고 안 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상 있는데 자기가 있다고 주장하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잖아. 그런데 왜 그걸 없다고 억지를 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지.